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이 왔네요.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네요. 예, 작년에는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은데. 그쵸? 내년부터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휴일일 때 대체휴일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맞죠? 올해부터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뭘 읽어드릴까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헨리의 단편소설이죠.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마지막 잎새를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찾으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참 좋아했던 단편소설이고 좀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운 겨울에 좀 약간 목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로 책을 읽으면 듣다가 아마 에이 뭐야 이러면서 끄실 것 같아서, 예. 감기 조심하세요. 예, 잘 안 낫네요. 저는 코가 막히고 나서 이게 언제 뚫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추운데 요즘 정말 춥죠. 예, 금방 따뜻해질 테니까 조금만 버티시기 바랄게요. 예. 대신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예. 내복 껴입고, 이번 크리스마스 추위가 절정이라고 하니까 크리스마스만 좀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선물. 가진 돈이라고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봤자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 중에 60센트는 무려 잔돈이었다. 이 잔돈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마다 채소 가게 주인이나 부축한 남자와 얼굴이 빨개지도록 시시비비를 따져 한 푼 두 푼 모은 그런 돈이었다. 혹시 내가 틀리게 계산한 건 아니겠지? 델라는 3번이나 돈을 다시 세어보았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 델라는 허술한 침대에 누워 고민에 빠졌다.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델라는 푸념을 늘어놓다가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침대를 벗어나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생각에 잠겼다. 가구가 딸려있는 그녀의 아파트는 집세가 일주일에 8달러였다. 집은 좁았고 허름했다. 델라는 자신도 모르게 슬픔에 복받쳐 눈물이 흘러나왔다. 건물 현관에는 늘 비어있는 우편함이 하나 있었다. 그 옆에는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 단추가 달려있었다. 초인종에는 제임스 딜링 해명이라고 쓰인 명함이 붙어 나불거렸다. 딜링햄은 그녀의 살림이 풍족하던 시절의 이름이었다. 당시 남편의 수입은 주급 30달러였다.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든 지금 딜링햄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돌아와 2층으로 올라오면 그녀는 여전히 뜨거운 포옹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분첩으로 뺨을 두드렸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뒤뜰의 잿빛 담 위를 걸어가는 고양이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곤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나마 몇 달을 두고 한 푼 두 푼
고이고이 모아온 것이었다. 주급 $20론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지출은 늘 그녀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이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선물을 살 돈이 그거밖에 없다니.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바로 그 점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이리저리 궁리하며 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진기하고 가치 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거울이 놓인 곳으로 이동했다. 이윽고 그녀는 머리채를 풀어 한껏 길게 늘어뜨렸다. 제임스 딜링햄 부부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지미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물려받아온 금시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델리의 머리카락이었다. 솔로몬의 왕비인 시바가 만일 바람벽을 사이에 둔 옆집에 살고 있다면 델라는 늘 창밖으로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왕비의 보석과 타고난 미모를 송두리째 무색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지하실의 보물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이 집의 관리인이었다면, 짐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의 시계를 꺼내 왕으로 하여 탐이 나게 해서 자꾸 수염을 쓰다듬는 걸 보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델라의 머리채는 멋지게 늘어졌다. 황금의 폭포가 물결치듯 그렇게 빛났다. 머리채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마치 그녀의 옷이라도 될성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고 재빠르게 다시 머리채를 손질해 올렸다. 그녀는 잠시 비틀거리다가 낡아빠진 붉은 용단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침내 어떤 결심을 한 듯 그녀는 낡은 밤색 재킷을 걸치고 밤색 모자를 썼다. 그러고는 층계를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그녀가 발을 멈춘 그 상점에는 이런 간판이 적혀 있었다. 마담 소프로니 상점. 각종 미용, 머리용품상. 단숨에 상점으로 뛰어 올라간 델라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소프론이란 이름과 달리 당당한 체구에 살갗이 희고 쌀쌀하게 생긴 마담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델라는 입을 열었다. 혹시 제 머리카락을 사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파신다면 사죠. 마담은 다소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모자를 벗고 어디 한번 보여줘봐요. 그녀가 모자를 벗자 황금의 폭포가 스스로 흘러내렸다. $20짜리군요.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말했다. 계산해주세요. 델라는 서둘러 말했다. 머리카락이 싹둑 잘리고 델라는 급히 돈을 받아 가게를 나왔다. 그 순간 델라는 깊은 행복감에 빠졌다. 그녀는 남편의 선물을 사기 위해 여러 상점을 지나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델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말 남편을 위해 맞춰놓은 것 같은 선물이었다. 바로 백금이 장식된 시계줄이었다. 시계줄은 실용적이고 포미가 있었다. 남편의 시계에 꼭 어울리는 좋은 물건임이 틀림이 없었다. 시계줄의 대금은 공교롭게도 $20였다. 그녀는 대금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델라의 황홀했던 기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녀는 머리 인두를 꺼내 짧은 머리카락을 손질했다. 짧아진 머리는 그녀를 장난꾸러기 초등학생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았다. 설마 짐이 화를 내진 않겠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이는 나를 코나 아일랜드에 합창단 소녀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난 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 돈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저녁이 되자 그녀는 난로불에 프라이팬을 달고 폭찹을 만들 준비를 했다. 짐은 귀가 시간에 늦는 일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집어들고 테이블 한 구석에 앉았다. 이윽고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부디 저희가 절 예쁘게 여기도록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왔다. 짐은 몹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짐은 불과 22살로 가장 노릇을 하기엔 아직 힘이 드는 나이였다. 그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의 시선이 순간 델라에게 가서 멎었다. 그 시선 속에는 그녀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소스라치게 했다. 그것은 노여움이나 놀라움이나 불만이나 공포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짐작하고 있던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표정을 지으며 지그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델라는 테이블에서 몸을 일으켜 그에게로 다가갔다. 여보, 그런 눈으로 절 보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곧 다시 자라날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는걸요. 여보, 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유쾌한 기분을 가져요. 당신을 위해 예쁘고 근사한 선물을 마련했어요. 선물을 준비했다고? 짐은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렇지만 저를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은 이전과 다름이 없겠죠? 머리카락이 없어도 전 그대로예요. 짐, 그렇지 않아요? 짐은 뭔가를 더 알아내려는 듯한 눈초리로 방을 둘러보았다. 그래, 당신 머리카락이 없어졌단 말이지.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서 팔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에 대한 제 애정은 누구도 셀 수 없을 거예요. 짐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짐? 폭찹을 만들까요? 짐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앞에 서 있는 델라를 힘껏 안았다. 그러고는 외투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건 면도를 했건 머리를 감았건 그런 것들이 당신을 향한 내 애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선물을 보면 내가 왜 당황했는지 알게 될 거야.
델라는 빠른 손길로 끈과 포장지를 풀었다. 짐의 선물은 고급스러운 머리빗이었다. 그것은 델라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이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머리채에 꽂으면 꼭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빛깔이었다. 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빛을 가슴에 품고 말했다. 짐, 제 머리카락은 무척 빨리 자랄 거예요. 델라는 애써 웃으며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짐에게 건네주었다. 어때요? 괜찮아죠? 시계줄이에요. 이걸 구하느라고 온통 거리를 쏘다녔어요. 당신 시계에 열이 주세요. 시계줄에 채운 모습을 구경하고 싶어요. 짐은 시계를 꺼내는 대신 빙긋 웃으며 다시 한번 델라를 껴안았다. 당신 머리빗을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어. 하지만 이젠 괜찮아. 이렇게 당신이 곁에 있잖아. 자, 밥 먹자. 마지막 잎새. 워싱턴 광장 서쪽은 입구도 좁고 여러 갈래의 골목길이 난잡하게 뻗어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플레이스라고 불렀다. 플레이스는 하나같이 기묘한 모퉁이나 곡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의 길이 나아가다가 처음의 길과 교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화가는 이 거리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가령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대금을 받으러 온 가게의 주인이 골목에 들어서면 돈을 받아내기 전에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점이었다. 그날 이후 낡고 허름한 그리니치 마을에 잡다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북쪽으로 향한 창과 네덜란드식 지붕 및 다락방과 새가 싼 방을 구하기 위해 골목의 이곳저곳을 서성거렸다. 그들은 6번 가해에서 백납으로 만든 컵이나 간편한 풍로 따위를 두세 개 사가지고 왔다. 이윽고 이곳에 예술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수와 잔시도 그 많은 예술가들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5월의 어느 날 뭉툭한 3층 벽돌 건물 꼭대기에 화신을 얻고 생활했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잔시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8번 가에 있는 델모나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 가볍게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사람은 서로의 취미가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곧 함께 방을 얻고 동거에 들어갔다. 11월이 되자 전염병인 폐렴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덩달아 의사들도 바빠졌다. 사나운 파괴자는 빈민가를 대담하게 활보해 많은 희생자를 냈다. 비좁고 위기 낀 플레이스의 미로. 이곳에는 환자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폐렴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사도를 아는 노신사라고는 할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주의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그 속에서 자란 연약한 잔시도 그만 폐렴의 희생자가 되었다. 잔시는 페인트를 칠한 이 철제 침대에서 거의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 지내야 했다. 잔시에게 있어 유일한 낙은 조그마한 네덜란드 유리창 밖으로 이웃 벽돌집 벽을 쳐다보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의사가 잔씨를 방문했다. 의사는 잔씨를 이리저리 진찰하다가 수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수, 잔씨는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한 10%쯤? 그쯤 될까? 의사는 담담하게 말을 건넸다. 10%는 뭘 뜻하는 거죠? 수는 어두운 얼굴로 물었다. 살아가겠다는 정신력이겠지? 그녀는 자신이 영영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힘이 미치는 데까지 우리 서로 노력해 봐야지. 일단은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길 비는 수밖에 없어. 수는 의사가 돌아간 뒤 화실로가 일본제 종이 냅킨이 흠뻑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그녀는 냉정을 되찾았다. 죽어가는 잔씨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화판을 겨드랑이에 끼고 휘파람을 불며 잔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잔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수는 화판을 번듯하게 놓고 한 잡지사에 의뢰받은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리는 것은 소설 중간에 들어갈 그림이었다. 잡지에 연재 중인 그 소설의 주인공은 아이다호의 카우보이였다. 수가 주인공의 화려한 승마복과 모노클을 그리고 있을 때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는 얼른 일어나서 침대로 다가갔다. 잔씨, 무슨 일이야? 잔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창밖을 내다보며 숫자를 거꾸로 세우고 있었다. 12, 11. 잔씨는 숫자를 자꾸만 낮춰갔다. 19. 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뭘 세고 있는 것일까? 인기척 없는 쓸쓸한 앞마당과 20피트쯤 떨어진 이웃 벽돌집의 벽이 눈에 들어왔다. 밑줄기가 울퉁불퉁한 해묵은 담쟁이 넝쿨이 벽 중간까지 올라와 있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잎새를 떨어뜨려 해골 같은 줄기가 거의 벌거숭이가 된 채 낡은 벽돌에 붙어 있었다. 너 뭘 세고 있니? 수가 물었다. 6. 잔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점점 더 빨리 떨어지네. 사흘 전에는 100개쯤 있었는데 다 세느라 머리가 아팠지. 하지만 이제는 쉬워. 또 하나 떨어지는구나. 5 남았다. 뭐가 5이란 말이야. 나한테도 가르쳐줘. 잎새 말이야. 저 담쟁이 넝쿨에 붙은 잎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땐 나도 죽게 되겠지?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물론 의사도 그렇게 말했겠지?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 수는 말도 안 된다는 것처럼 강경하게 부인했다. 철진한 담쟁이 잎새하고 네가 병이 낫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넌 저 담쟁이에 홀딱 반하는 모양이구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아침에
너 병이 나을 가능성이 90%에 가깝대. 자, 기운 내야지. 수프라도 좀 먹어봐.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게 해줘. 빨리 그려다주고 돈을 받아올게. 널 위해선 포트 와인을, 식욕이 왕성한 날 위해서 복잡을 사와야겠으니까. 잔씨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또 하나가 떨어졌네. 아니, 수프는 먹고 싶지 않아. 앞으로 겨우 내게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하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잔씨, 내가 일을 끝낼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는다고 나랑 약속해. 그림을 내일까지 갖다 줘야 돼. 저쪽 방에서 그리면 안 될까? 잔씨가 냉정하게 물었다. 네 옆에 있고 싶으니까 그렇지. 수는 잔씨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걸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내가 매달려 있는 곳에서 손을 떼고 어딘지 모르지만 툭 떨어져 나가고 싶어. 저 가엾은 절진한 잎새처럼. 잔씨, 잠을 좀 자. 난 배엄한 할아버지한테 늙은 광부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갔다가 바로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 알겠지? 배엄한 노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그림쟁이였다. 나이는 이미 60세가 넘었으며 허연 머리에 턱에는 도깨비 같은 수염이 아무렇게나 뻗어 있었다. 그는 예술의 나고자였다. 과거 40년간 계속해서 손에 화필을 잡고 살았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작품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늘 걸작을 그린다 하면서 아직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최근 몇 해 동안은 상업용이나 광고 그림밖엔 아무것도 그린 게 없었다. 그는 직업적인 모델을 쓸 만한 재력이 없는 젊은 화가들을 위해 모델 노릇을 하며 근소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술만 취하면 아무나 붙잡고 미래의 걸작을 주장했다. 그림을 제외하고 보면 몸집은 작으나 기백이 있는 노인이었다. 수는 아래층에 내려가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노간주 나무 열매 냄새를 풍기고 있는 배엄한 노인을 찾아냈다. 방구석 화가에 아무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가 걸려 있었다. 걸작이 되는 최초의 일피를 25년간이나 기다려온 캔버스였다. 수는 배엄한 노인에게 잔씨가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빠져서 저 가벼운 담쟁이 잎새처럼 허공으로 날아가는 건 아닌지 겁이 난다고 말했다. 듣고 있던 배엄한 노인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노인은 커다란 소리로 잔씨의 어리석은 공상을 비난했다. 뭐라고? 담쟁이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그런 바보가 어딨어? 난 그런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 겨우 그런 얘기나 전하자고 날 찾아왔어? 수는 배엄한 노인에게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더욱 과간이군. 나더러 팬이 된 늙은 광부 모델이 되라고? 하필이면 왜 그딴 게 되라는 거야? 딱 질색인걸. 뭐 그건 그렇고 잔씨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일인데? 네, 아주 낙담하고 있어요. 열이 높으니까 기분이 들떠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나 봐요. 괜찮아요, 배우만 할아버지. 모델이 되기 싫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요, 정말 기분이 오락가락하신 것 같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배엄한 노인은 더욱 소리를 높여 절규했다. 내가 언제 모델이 안 된다고 했나? 자, 어서 같이 자네 화실로 올라가세. 그나저나 잔시가 걱정이네. 이곳은 말이야, 잔시 같은 착한 아가씨가 병이 나서 누워있을 곳이 못 돼. 나도 자네들도 이제 곧 걸작을 그려야지. 그리고 다 같이 여기 나가세. 이 골목을 탈출하는 거야.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다. 잔시는 잠이 들어 있었다. 수는 채양을 내리고 배엄한 노인에게 옆방으로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착잡한 기분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담쟁이 넝쿨은 정말로 잎새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얼굴을 마주보았다. 시간이 흐르자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배엄한 노인은 낡아 빠진 파란 셔츠를 입은 뒤 바위 삼아 냄비 위에 걸터 앉아 늙은 광부의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는 눈을 뜨자마자 잔시의 방으로 갔다. 잔시는 생기 없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내려진 초록색 차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 커튼을 올려주겠어? 밖이 보고 싶어. 잔시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수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헌데 이게 웬일일까? 밤새 쉬지 않고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쳤는데도 담쟁이 넝쿨엔 잎새 하나가 여전히 달라붙어 있었다. 그것은 넝쿨에 달린 마지막 잎새였다. 잎새 아래쪽은 거무스름한 초록색이고 가장자리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 마지막 잎새는 땅에서 20피트쯤 올라간 줄기에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한 입이네. 잔시가 말했다. 밤사이에 꼭 떨어질 줄 알았더니 용케 안 됐군.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리고 나도 같이 죽어가겠지. 멀고 먼 신비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여행자처럼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다. 이제 달랑 하나 남지 않았는가. 그녀를 이 지상에 연결시키고 있던 모든 인연이 하나하나 풀어짐에 따라 공상이 더욱더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양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황혼이 다가왔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담쟁이 잎새는 여전히 벽에 의지한 채 달라붙어 있었다. 황혼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였다. 이윽고 어둠이 덮쳐오면서 다시 또 북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비는 계속해서 창을 두드렸다. 빗방울이 낮은 네덜란드식 처마에 연신 흘러내렸다. 날이 새자 자신은 또 차양을 올려달라고 졸랐다. 담쟁이 잎새는 역시 그 자리에 아직 있었다. 자신은 누운 채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가스난로 위에 놓인 냄비 안에 닭고기 수프를 휘젓고 있는 수를 불렀다. 수,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 잔시가 말했다.
뭐를? 뭔지 모르지만 저기에다 마지막 입새를 하나 남겨두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모양이야. 이젠 알겠어. 죽기를 원한다는 건 일종의 죄악이야. 자, 수프를 조금 줘. 밀크에 포도주를 탄 것도 줘. 그리고 베개를 두세 개 등에 받치고 네가 아침 차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1시간쯤 지난 뒤 잔씨가 말했다.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오후에 의사가 찾아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수는 구실을 만들어 복도에 나왔다. 많이 좋아졌군. 이젠 희망이 반반이라고 해야 할까? 의사는 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간호만 잘하면 돼. 난 아래층에 가서 새로 발병한 환자를 돌봐야 되네. 배우만이란 사람인데 그 역시 폐렴이야.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 갑자기 병이 난 모양인데 글쎄 어려울 것 같군. 그러나 좀 편하게 누워있도록 오늘 입원을 시킬 작정이야. 그날 오후 잠시는 침대에 누운 채 파란 터실로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그때 수가 와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잔씨,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말해봐. 배엄한 할아버지가 오늘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어제 아침에 관리인이 할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신호를 하고 있더래. 구두를 신은 채 누워있었는데 옷이 모두 젖어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더래. 그렇게 비바람이 사나웠는데 밤에 어딜 갔다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나? 근데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랜턴, 헛간에서 끌어온 사닥다리, 하필 두세 자루, 그리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을 녹인 팔레트가 방 안에 흩어져 있더라는 거야. 창밖을 봐. 저기 벽에 붙은 담쟁이에 바람이 부는데도 꼼짝도 안 하잖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잔시, 저게 바로 배엄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걸작이었던 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그날 밤, 할아버지는 널 위해 벽에다 잎새를 그리고 있었던 거야.